오늘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다. 사장은 친절했다. 피곤하진 않은지 물어봐 주었고 엄마 연세를 물었다. 나는 괜히 잘못 말하지 않으려고 60 정도 되셨죠? 라고 답했다. 왠지 모르겠지만 사장은 부담을 던 느낌이었다.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여겼나 보다. 책상 위엔 선화증권 한 무더기가 쌓여 있었다. 죄다 검토해야 했다. 점심을 먹으러 가기 전에 손을 씻었다. 정오의 이 순간이 참 좋다. 저녁 땐 손 씻는 맛이 덜하다. 공용 수건이 눅눅해진 탓이다. 사람들이 온종일 사용해댔으니. 이 문제를 사장한테 지적한 적도 있다. 안타깝지만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고 하더라. 발송팀에서 일하는 엠마뉴엘과 12시 반쯤 나갔다. 조금 늦게 나가는 셈이었다. 사무실에서 바다가 보인다. 엠마뉴엘과 태양 아래 이글거리는 항구에 있는 화물선들을 바라보느라 잠시 넋이 나갔다. 그때 체인 끌리는 소리와 파열음을 내며 트럭이 도착했다. 엠마뉴엘이 저거 탈까? 라고 물었고 나는 뛰기 시작했다. 트럭이 우리를 추월했다. 힘껏 쫓아갔다. 소음과 먼지 가운데서 헤엄치는 기분으로. 아무것도 안 보였다. 윈치, 기계, 수평선에서 춤추는 돛대, 쭉 늘어진 선체들 사이 추격전이 안겨주는 무질서한 격정만을 만끽했다. 내가 먼저 뛰어올라 트럭에 탔다. 그리고 에마뉴엘이 타도록 도왔다. 우리는 마구 헐떡거렸다. 트럭은 먼지와 햇살을 가로지르며 부둣가의 울퉁불퉁한 도로 위에서 흔들렸다. 에마뉴엘은 숨이 차도록 웃어댔다. 땀에 흠뻑 젖은 채 셀레스트네 식당에 도착했다. 언제나 불룩한 배에 앞치마를 한 흰 수염의 셀레스트. 그는 그래도 버틸만 해? 라고 물어봤다. 그렇다고 대답했다. 배가 고프다고 덧붙였다. 밥을 허겁지겁 먹고 커피를 마셨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집에 가서 좀 잤다. 눈을 뜨니까 담배가 당겼다. 지각할 것 같아 트램을 잡으러 뛰어갔다. 오후 내내 일했다. 사무실은 몹시 더웠다. 저녁 무렵에 퇴근했다. 부두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귀가할 수 있어 기뻤다. 초록빛 하늘 아래 기분이 퍽 좋았다. 그래도 삶은 감자를 해먹고 싶어 곧장 집으로 갔다. 컴컴한 계단을 오르며 같은 층에 사는 살라마노라는 노인네와 마주쳤다. 살라마노는 개랑 같이 있었다. 8년째 키우는 스페니얼 개였다. 개가 피부병에 걸린 모양이었다. 아마도 습진. 털이 거진 빠졌고 반점과 흑갈색 딱지로 뒤덮였다. 좁은 방에서 둘이서만 지내다 보니까 노인네가 자기 개를 담고야 말았다. 얼굴에 검붉은 딱지가 내려앉았고 누런 털 몇 개만 삐죽났다. 개도 자기 주인의 구부정한 자세를 물려받았다. 쭉 뻗은 목에 튀어나온 주둥이. 실상 같은 종이나 다름없었지만 서로를 미워했다. 노인네는 하루에 2번 개를 산책시킨다. 11시하고 6시에. 8년 동안 같은 길만 산책했다. 리옹가에 가면 이 둘을 볼 수 있다. 개가 노인네를 끌어당긴다. 살라마노가 발을 헛디딜 지경으로. 그럼 노인네는 개를 패면서 욕을 퍼붓는다. 개는 겁에 질린 채 끌려다닌다. 이제 노인네가 끌고 갈 차례지. 개가 깜빡하고 다시 자기 주인을 끌고 다니면 또 얻어맞고 욕설에 시달린다. 그러고 나면 둘은 인도에서 서로를 바라본다. 개는 겁에 질려, 노인네는 증오를 품고. 맨날 그런다. 개가 오줌을 누려고 그래도 노인네는 기다려주지 않고 개줄을 당겨댄다. 개는 오줌을 뚝뚝 흘리며 끌려간다. 혹여나 방해라 용변을 보는 날이면 또 얻어맞는다. 8년째 이 모양이다. 셀레스트는 항상 가엾다고 하지만 솔직히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계단에서 마주쳤을 때 살라마노는 개에게 욕을 퍼붓는 중이었다. 노인네는 개새끼, 망할 놈 이라고 소리쳤고 개는 끙끙거렸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으나 노인네는 계속 욕을 퍼부었다. 그래서 걔가 뭔 짓을 했길래 그러느냐고 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그저 개새끼, 망할 놈 이라고 소리칠 뿐. 걔 위로 몸을 숙인 채 걔 목끈을 매만지고 있었던 모양이다. 더 크게 노인네를 불렀다. 그러자 노인네는 돌아보지 않은 채 화를 억누른 듯한 목소리로 꼼짝을 않는구먼 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걔를 끌고 돌아갔다. 걔는 끙끙대며 질질 끌려갔다. 바로 그 순간 같은 층에 사는 다른 이웃이 들어왔다. 여성들을 등쳐먹고 산다고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다. 자긴 자기 자신을 창고직이라고 소개하지만 대체로 그를 싫어한다. 그런데 그는 나에게 종종 말을 걸고 어쩌다가 내 방에 들르기도 한다. 내가 자기 말을 들어주니까. 듣다 보면 나름 재밌다. 더구나 그 사람과 말을 섞지 않을 까닭이 전혀 없지 않은가. 이름은 레몽 생테스. 비교적 작은 키에 넓은 어깨, 약간 뭉개진 코, 늘 옷을 갖춰 입는다. 생테스도 살라마노 얘기를 하면서 참 복도 지질이 없지 라고 말했다. 지켜보고 있노라면 역겹지 않으냐고 묻기에 그렇지는 않다고 대답했다. 생테스랑 계단을 올라갔다. 헤어지려던 참에 그가 말했다. 집에 순대랑 술이 좀 있는데 같이 먹다 갈래요? 그럼 저녁을 준비할 수고를 덜 수 있겠구나 싶어 좋다고 했다. 생테스도 창문 없는 부엌이 딸린 방 한 칸짜리 집에 산다. 침대 쪽에는 하얀색과 분홍색 천사 석고상과 운동선수 사진 몇 장, 여성 나체 사진 두어 장이 있다. 방은 더러웠고 침대는 엉망이었다. 생테스는 먼저 석유 램프를 켰다. 주머니에서 지저분한 붕대를 꺼내더니 오른손에 감기 시작했다. 나는 뭔 일 있느냐고 물었다. 웬 녀석이 시비를 걸어 한바탕 싸웠단다. 그게 말입니다. 생테스가 말했다. 내가 못된 놈은 아닌데요. 좀 욱하는 편이거든요. 그 녀석이 나한테 사나이라면 트램에서 내려 라길래 진정하시지 그래 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나더러 겁쟁이랍니다. 그래서 내려서 말했죠. 이제 그만하시지. 안 그럼 본때를 보여줄 테니. 녀석이 니까지 깨 라고 하길래 한 대 갈겼습니다. 나가 자빠졌죠. 일으켜 세우려니까 놈이 자빠진 채로 발길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으로 한 대 찍어주고 주먹 2방을 먹였죠. 피투성이가 되었더라면. 이제 됐냐고 물어보니까 녀석이 됐다고 하더군요. 그러는 내내 생테스는 붕대를 매만졌다. 나는 침대에 걸터앉은 상태였다. 생테스는 이어 말했다. 보다시피 내가 시비 건 게 아닙니다. 그놈이 까부는 거지. 맞는 말이어서 동의해줬다. 그러자 생테스가 이 사건 때문에 마침 조언을 좀 구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나는 남자답고 세상 일도 잘 알고 자기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그럼 내 친구가 돼주겠다는다. 말없이 있자 자기랑 친구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상관없다고 했다. 만족해 보였다. 순대를 꺼내더니 프라이팬에 구웠다. 잔, 접시, 식기, 술 2병을 말없이 내놓았다. 우리는 자리를 잡았다. 음식을 먹으며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금 망설였다. 만나던 여자가 있었는데 내 정부를 할까? 한바탕 했던 남성은 바로 이 여성의 형제였다. 자기가 정부를 먹여 살렸단다. 나는 아무 대답도 안 했는데 갑자기 덧붙였다. 자기가 어떻게 소문나 있는지 알지만 자긴 떳떳하다고. 창고직이라고. 하던 얘기나 계속 하자면 그 여자가 날 속였던 겁니다. 레몽은 정부한테 딱 먹고 살 만큼만 돈을 줬다. 방세랑 하루 식비 20프랑. 방세 300프랑이랑 식비 600프랑에다가 스타킹 같은 걸 사주기도 했죠. 다 하면 1000프랑은 되네. 그런데 우리 마님께서는 일을 안 하셨지. 그러면서도 그 돈으론 빠듯하다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더라니까요. 난 말했죠. 반나절이라도 일하지 그래? 그럼 내 짐도 좀 덜 텐데. 봐, 요번 달에 옷 한 벌 해주지. 매일 20프랑씩 주지. 방세 내주지. 근데 넌 친구들이랑 카페나 다니지. 네가 계산을 다 한다며. 그게 누구 돈인데?
너한테 잘해주면 뭐해 하고 다니는 게 그 모양인데. 그런데도 일을 안 하더라고요. 계속 빠듯하던 말만 하고. 그때 알아챈 겁니다. 인연이 날 속여먹고 있구나. 레몽은 정부 핸드백에서 복권 한 장을 발견했다고 말해줬다. 그녀는 무슨 돈으로 복권을 샀는지 해명하지 못했다. 얼마 후엔 정부가 팔찌 2개를 전당포에 잡혔다는 걸 증명하는 전표를 그녀 집에서 발견했다. 그런 팔찌가 있는 줄도 몰랐단다. 그때 내가 속고 있던 걸 확실히 안 겁니다. 그래서 그년이랑 관계를 끊었죠. 그 전에 몇 대 좀 패줬습니다. 그리고 적나라하게 일러주었죠. 니년이 바라는 건 난잡한 재미나 보는 것뿐이지 않냐고. 아주 보기 겨워서 네가 뭘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지. 두고 보라고 곧 깨닫게 될 테니까 라고 쏘아 붙여줬죠. 레몽은 피가 날 때까지 여성을 때렸다. 예전엔 때린 적이 없었다는데 그게 전에도 손찌검은 했는데 그럼 뭐 때린 것도 아니었지. 그년이 소리를 질러대면 내가 거창을 달았고 그렇게 늘 끝나는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이번엔 그렇게 못 지나갑니다. 아직 벌을 덜 줬어요. 바로 이 문제로 조언이 필요하다는 거였다. 레몽은 그슬리는 램프 심지를 바로잡느라 잠시 말을 멈췄다. 나는 계속 듣는 중이었다. 술을 꽤 마셔 관자놀이가 달아올랐다. 담배가 떨어져 레몽한테 얻어피웠다. 밖에선 마지막 트램들이 동네 소음을 저 멀리 실어가며 지나갔다. 레몽이 말을 이었다. 그 여자와의 잠자리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벌을 주고 싶단다. 처음엔 정부를 호텔로 데려간 다음에 그녀가 성매매 여성이라고 경찰에 신고해 난리를 피워 빨간 줄을 그어버릴까 생각했단다. 그리고 뒷골목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해봤다. 별 소득은 없었지만 이런 거 하나 해결 못해주는 게 말이 됐느냐고 한 소리 했나 보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정부한테 낙인을 찍으라고 제안했다. 그건 바라지 않는 모양이었다. 좀 더 고민해본다나? 일단 나한테 뭘 좀 묻고자 했다. 그 전에 이 사건이 어때 보이는지 알고 싶어 했다. 별 생각은 없었지만 흥미롭다고 대답했다. 정부가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하는지 묻길래 그렇다고 말했다. 그녀를 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내가 자기라면 어떻게 했겠냐고. 그야 알 수 없지만 왜 벌하려는지는 알겠다고 말했다. 나는 술을 좀 더 마셨다. 레몽은 담배에 불을 붙이더니 자기 생각을 털어놓았다. 편지를 보내려고 했다. 저주를 퍼붓지만 그러면서도 뉘우치게 하는 그런 편지. 정부가 돌아오면 같이 잔 다음 절정에 이르려는 순간 얼굴에 침을 뱉고 쫓아내는 계획이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벌 받는 셈이라고 인정해 주었다. 그런데 레몽은 편지를 쓸 자신이 없다며 나한테 자기 대신 써달라고 부탁하려던 참이었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하자 지금 당장 쓰긴 어려운지 물었다. 그렇진 않다고 대답했다. 레몽은 한잔 하더니 일어났다. 접시들을 한쪽으로 치웠다. 먹다 남아버린 식어버린 순대도. 비닐 식탁보를 정성스레 닦았다. 침대에 머리맡 탁자 서랍을 열더니 모는 종이, 노란 편지 봉투, 작고 붉은 나무 펜대, 보라색 잉크를 담은 네모난 잉크병을 꺼냈다. 내게 수취인 이름을 말해줬다. 무어 여성이었다. 편지를 썼다. 손이 가는 대로 썼는데 이왕이면 레몽 마음에 들도록 썼다. 그래서 나쁠 건 없지 않나. 다 쓰고 소리를 내 편지를 읽었다. 레몽은 담배를 문 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한 번 더 읽어달란다. 아주 흡족해 보였다. 레몽이 말했다. 역시 넌 세상 사는 법을 아는구나. 나한테 말을 놓았다는 걸 바로 알아차리진 못했다. 야, 우린 이제 진짜 친구야. 그래. 그제야 레몽이 말을 놓았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지. 레몽은 그 말을 되풀이했다. 그래. 나는 대답했다. 친구든 말든 별 상관없었다. 레몽은 정말 친구가 되고 싶었나 보다. 편지를 봉했다. 우리는 술을 마저 비웠다. 그리고 말없이 잠시 담배를 태웠다. 밖은 고요했다. 지나가던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늦었네 라고 말했다. 레몽도 늦었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참 금방 간단다. 어떤 의미에선 맞는 말이지. 졸렸지만 일어서기가 괴로웠다. 피곤이 내 얼굴 가득 서렸나 보다. 레몽이 나더러 마음을 잘 다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걸 보니 처음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갔다. 레몽은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언젠간 일어날 일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내 생각도 그랬다. 나는 일어섰다. 레몽은 남자들끼린 다 통하는 법이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집에서 나와 문을 닫았다. 복도에 서서 밤 안에 잠시 머물렀다. 건물은 고요했다. 어둡고 습한 숨결이 계단 저 아래서 올라왔다. 피가 뛰는 소리만 귓가를 맴돌았다. 가만히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살라마노 방에서 걔가 둔탁한 신음을 내질렀다.